자, 이번에는 국외음악 봐보세요. 거기 52쪽에 국외음악. 자, 국외음악은요 이것저것 써있지만 간단한 거야. 자, 디귿이나 티읕이 국외음악 하면 혀끝 소리 디귿 티읕이요 이모음을 만났을 때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 그래서 이모음을 만날 때 디귿 티읕이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미다지 미다디가 아니죠. 원래는 그대로 연음해서 미다디 그래야 되는데 미다디가 아니라 미다지. 왜 이렇게 바뀌냐면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다지. 또 해도디가 아니라 뭐야? 해도지. 갓티가 아니라 뭐야? 같이. 이유는 간단한 거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가티가 애가 모자라잖아. 따라서 가티가 아니라 뭐라고? 같이. 자, 주의할 건 이모음이 올 때만 그런 거야. 자, 봐봐. 여기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가 오면 뭐라고 발음해요? 끝이. 그러나 이모음이 아니라 을이 왔어.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그렇지. 그냥 끝을 이렇게 돼요. 이때는 변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음이 올 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야. 알겠죠? 따라서 항상 국외음화는 어떤 모음이 올 때만 일어난다? 이모음이 올 때만 일어나는 거야. 또한 그 밑에 다처의 경우에도 이게 형태상으로도 다치어가 다처가 되면 축약이 일어난 거고, 또한 다텨가 아니라 다처라고, 즉 디귿 히읗이 만나서 이모음 앞에서 치읒이 된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처라고 발음하는 것이고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대신 이때는 국외음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일어난다? 축약이 일어난다. 굳히다에서 역시 마찬가지. 굳히다하고 국외음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디귿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먼저 되는 거야. 따라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굳히다 하고 발음이 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그 밑에 단일 형태소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해. 모르는 척해. 알겠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자, 무조건 국외음화는 이모음 앞에서 혀끝 소리 디귿 티읕이 뭐로 발음될 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될 때. 단 이모음 앞에서만 일어난다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된소리 되기 그랬어. 자, 된소리가 되는 건 과거에는 첨가였지만 지금은 첨가가 아니라 뭐라고? 교체라고. 그래서 일부러 세게 발음하기 위해 강화라고 하는데 일부러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안울림 소리 뒤에서의 예사 소리는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국밥, 뻗대다, 넙죽하다, 읍조리다, 떡도. 결국 앞에 오는 음절이 대부분 안울림 소리가 오고 그럴 때 뒤에 된소리가 발음되면 이는 된소리 되기고 이는 넓은 의미의 교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네 가지 의문 현상 중 교체까지 공부한 거야. 자, 이 이상 공부하면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공부한 거 정리하면 오늘 1단원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했고 2단원 국어의 특질 그리고 3단원 의문의 개념과 종류까지 했고 그 다음 4단원에서 음운 변동이 있는데 음운 변동 중 어디까지 공부한 거야? 교체까지 공부한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하겠어? 축약, 탈락, 첨가 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부한 지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야간반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은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주간반에 듣는데 야간에 와도 되는 친구들은 이미 선생님하고 문법을 몇 번 한 친구들. 왜냐면 진도가 다른 데를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 부리면 안 돼. 어떤 친구들은 오전에 문법하고 오후에 예를 들어 고전 문학을 하면 한꺼번에 하면은
2달도 안 돼서 다 배우니까 더 좋겠다. 천만에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한 몇몇 친구들은 절대로 야간에 오지 마. 알겠어요? 오지 말고 혼자 복습하세요.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법을 한 번 듣고 또는 2번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오늘 공부한 걸 소화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많은 양을 즉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와서 즉 그때는 보충 자료를 들고 또 지금 진도가 고전 문학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복습할 친구들은 놀라는 게 아니야. 가서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미 현대문법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저녁에 또 다른 단원을 야간에 나가고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또 공부하는 게 좋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 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페이지 14쪽을 펴세요. 14쪽을 펴시면요, 거기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문제. 다음 중 언어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 요건이 아닌 거. 사실 이런 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식에 의해서 풀어야 돼. 1번 분절적인 음성과 변별적인 음운. 이 말은 뭐냐면 음성,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변별할 수 있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음운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어가 갖추어진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운동 경기의 심벌, 금연 표시, 지도상의 표시등과 같은 시각적 형식과 구체적인 문자가 있어야 한다. 자, 언어는 문자가 없어도 언어야. 언어에서 먼저 중요한 건 뭐야? 음성이야. 그래서 우리말도 문자가 만들어진 건 언제야? 500년 전이야.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 문자가 없었어. 그래도 우리는 우리말을 썼죠. 이해돼요? 그러므로 꼭 시각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건 언어의 요건이 아니야. 정답 몇 번? 2번. 3번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다. 그렇지? 어떤 언어든 계층적인 구조.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이야기가 되고, 즉 음운이 모여 음절이 되고, 이렇게 하위 요소가 있고 상위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4번 통사와 의미 구조를 갖는다. 통사라는 건 문장이란 뜻이야. 즉 어떤 언어든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의미가 들어있어야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2번 문제에서 언어가 꼭 갖춰야 될 요소가 아닌 건 언어는 문자가 없어도 언어가 된다. 이해돼? 그래서 언어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는 거야. 음성 언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문자 언어는 글로 표현하는 거지. 자, 오른쪽에 5번 문제로 가봐. 5번 문제에서 요새 나오는 추세지. 제시문을 주고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이야, 적합하지 않은 것이야, 적합하지 않은 것. 항상 문제 풀면서는 적합한 걸 묻는 거냐, 적합하지 않는 걸 묻는 거냐, 긍정적인 질문이냐, 부정적인 질문이냐. 이 질문 자체를 꼼꼼하게 봐야 돼. 본문 자체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 항상 질문을 꼼꼼하게 봐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예시문을 봅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다. 뭘 써놨어? 언어의 정의를.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다. 언어의 정의를 들었어. 다음,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형식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자, 언어에서의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 언어에서의 내용을 뭐라고 그래? 의미. 언어에서의 내용을 뭐라고 그런다고? 의미. 그 다음 언어에서의 형식은 뭐라고? 음성. 따라서 의미와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언어 기호에서 이 두 요소란 뭘 말해?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은 언어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지. 그럼 아래 예시글에서 자의성의 예로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닭이 우는 소리를 우리는 꼬끼오라고 하지만 이것이 꼭 실제 음성과 똑같지는 않다. 즉 우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를 꼬끼오라고 약속한 거지 굳이 이게 꼭 필연적으로 꼬끼오라고 들릴 일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다른 나라는 꼬끼오라고 표현 안 하죠? 꼬끼오라고 표현 안 해. 저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는 닭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뭐 영어로는 다르게 또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일본어로도 그지? 다르게 표현할 거야. 따라서 꼭 닭 울음소리를 꼬끼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꼬끼오라고 약속하는 거야. 언어의 어떤 특성? 자의성. 2번, 우리는 사람을 사람이라는 의문으로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뭐야? man이라고 음성을 ma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역시 언어의 어떤 특성? 자의성을 설명한 거지. 이해됐죠? 3번, 한 개인이 혼자서 달을 나는 앞으로는 어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이건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사회성을 말하는 거야. 얘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달을 달이라고 안 그러고 얼이 빛나 이러고 뛰어다니면 결국 친구가 없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반면에 4번, 표준어인 쌀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살로 발음하거든. 이건 결국 꼭 쌀로 발음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지.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해주는 거야? 자의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자의성과 관계없는 거 몇 번? 3번. 그러니까 언어의 자의성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대했을 때 침착하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유형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7번 문제 봐봐. 다음 사실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언어의 성질은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영어로는 man이라 하고 중국어로는 run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man이라고 한다. 어떤 특성? 자의성. 두 번째, 인정이라는 단어가 인정. 지금은 인정하면 무슨 뜻이야? 인정이 많다 없다 무슨 뜻이야? 사람의 정이야. 정.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개화기 이전에 우리말에서는 뇌물이었대. 원래는 뇌물이라는 뜻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인정으로 바뀌었대.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한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 언어의 어떤 특성? 역사성을 말한 거야. 또 세 번째,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를 우리가 모두 배라고 불러. 즉 동음이어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 자의성. 그러면 공통적인 언어의 성질 그랬으니까 역사성도 결국 어떤 특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어? 자의성 때문에. 따라서 공통적인 특성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아래의 설명 중 자의성을 설명한 걸 찾아야지. 1번, 언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지. 어떤 걸 잘못 설명한 거야? 사회성을 잘못 설명한 거야. 바꿀 수 없지. 2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건 뭘 설명한 거야? 역사성을. 3번, 뜻과 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다. 뭘 설명한 거야? 자의성을. 따라 정답은 몇 번? 3번. 4번, 언어는 듣는 이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 맞는 말이지만 이는 언어의 기능이지. 언어의 기능. 즉 듣는 이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언어의 기능이고 언어 그 자체의 특성을 말하는 건 아니죠. 됐어요?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안 배웠던 거야. 책에 쓰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장 가서 만났어. 즉 11번 문제를 봐요. 11번 문제를 봐요. 자, 다음 진술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중요한 이론이 아닌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야. 이해돼? 꼭 문제가 모두 배운 것만 문제가 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또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는 침팬지 같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습득하는 수준은 인간이 성취해내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다. 자, 이 글은요,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이론을 적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갈라져요. 하나는 합리주의적 관점, 두 번째는 경험주의적 관점. 자, 주의할 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뭐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언어들을 습득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언어 습득의 능력이야, 능력. 즉,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늘 경험적인데 그걸 습득하는 능력이 과연 능력이 타고난 거냐, 아니면 그 습득하는 능력도 만들어지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뭐야? 합리주의적 관점이고, 반면에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후천적이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글은 아무리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도저히 인간의 언어를 가르칠 수는 없더란 얘기야. 그런데 아무리 갓난아이도 계속 언어를 가르치면 금방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우더란 얘기야. 이건 결국 침팬지에게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글은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을 소개하는 글이야? 그렇지, 합리주의적 관점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거기 3번에 언어의 개방성은 무슨 뜻이지? 언어의 개방성,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 창조성이라고 그랬지. 또 4번의 언어의 체계성은 언어의 특성 중 뭘 얘기하는 거지? 언어는 선택과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선택과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가 있다. 언어는 선택과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은 11번 문제를 통해 언어 습득 능력 두 가지를 배웠어. 이걸 왜 아까 수업 시간에 안 했느냐? 정말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문제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통해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이론 시간에 이걸 10분, 20분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항상 이론적인 건 최소화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 배웠던 걸 탄탄하게 하거나 또는 새로 알게 되는 내용을 알아가면 된다고. 알겠죠?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세요. 17쪽에 14번 문제. 다음 기억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의 앞뒤를 먼저 봐야 돼. 앞뒤를. 기억의 앞을 봤더니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언어의 이런 특성을 이거라고 한다. 뭐야? 분절성. 왜 이 문제는 쉬울까? 배운 거 그대로 물어보니까. 알겠어요? 배운 거 그대로 물어보니까 이건 난이도가 낮은 거지. 대신 이런 것도 틀리는 애는 누구야? 배운 걸 잊어버린 애들. 알겠어요? 5글자로 하면 무서운 아이. 알겠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해맑은 아이. 알겠어요? 항상 배우고 잊어버려. 그 다음날 올 때 늘 순수한 마음으로 와.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즉 기억을 하고 오셔야죠. 자, 이 지문 잠깐 봅니다. 결국 이 글은 언어의 분절성을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이나 추상의 세계같이, 추상의 세계같이 할 때 같이 밑줄 치고, 아까 11번 문제에 침팬지 같은 할 때 같은 밑줄 치고, 같은은 띄었었지. 11번 예문에서 같은은 띄었었지. 근데 여기 같이는 붙였었지. 왜냐하면 같은은 형용사야. 품사가 형용사라 늘 띄었어야 되고, 같다, 같은, 같고 하고 활용한 것이라 띄어 쓰는 거고, 같이는 같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파생어야. 그래서 조사죠. 조사. 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조사 같이이므로 조사는 붙였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하고 붙였었지. 이해돼? 같이는 품사가 뭐라고? 조사야. 그리고 파생어야. 같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같이 하고 조사를 만들었고, 조사 같이는 뭐하고 바꿔서도 된다? 처럼과 바꿔서도 된다. 그래서 추상의 세계처럼 하고 처럼으로 바꿔도 되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밑줄 치고, 이야 아 이야, 실제 할 때 이야 아 이야, 이야 아이의 실제는 쓸 일이 거의 없어.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실제로 이때는 뭐예요? 이예요. 오늘 가서 복습할 때에는 이의 실제와 아이의 실제를 또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아이의 실제를 쓰고 언제 이의 실제를 쓰는지. 됐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간단하다 밑줄 치고, 방금 스님이 뭐라고 읽었어? 간단이라고 읽었어. 간단하고 발음하면 틀려. 간단하다가 아니라 표준 발음은 뭐라고? 간단하다. 표준 발음은 간단하다야. 간단하다는 비표준 발음. 알겠죠?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우리 가리키다와 뭘 구별해야 돼? 가르치다를. 지금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시범을 보이는 거냐면, 문제 하나하나도요, 사실은 답만 맞추는 건 금방 끝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나 또는 예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절대로 공부를 양으로 하려고 하지 마. 뭐로 승부해야 돼? 질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기출문제를 공부해도 질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기출문제만 봐도 90점이 넘어. 그러나 양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실제로 시험장 가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답이 명료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질적으로 승부를 해야 돼. 알겠어요? 자, 가리키다라는 말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가르치다. 지금 쌤이 그래서 시범을 한번 보이는 거야. 문제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뭘 물어보는가 답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만, 답을 맞힌 후에 복습을 할 때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말고, 심지어 마침표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고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혼자서 하려면 이렇게 질문이 안 생겨. 그래서 수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사실은 혼자서요, 뭐가 궁금한지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실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못해. 내용을 모르면, 알겠어요?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갖고 대하고,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는 사전을 옆에 둬야 돼.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의문들, 알겠어요? 그런 건 사전을 통해 찾아야 돼. 자,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는 별개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뜻도 달라요. 가리키다 하면은 뭐야? 손으로 가리키다. 그런데 가르치다 하면 뭐야? 알려주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되겠다.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신다, 가리키신다, 가르치신다.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킨다, 가르친다, 가리킨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내가 안다는 것은 국어든 영어든 어떤 단어를 안다는 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 아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실제와 실제 찾아보라고 했지? 국어사전에서 낱말뜻만 뜩 보고는 못해. 실제로 예문을 해봐야 돼. 실제 상황, 그러면 어휘를 쓸 건가 아이를 쓸 건가. 알겠어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들어서 반드시 사전을 찾으면 국어든 영어든 낱말뜻만 보지 말고 모두 보라고? 예문을 보라고. 예문을 넣어서 말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단어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손방이라는 말 배웠어. 손방. 기억나? 손방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먼저 까는 거냐? 선방? 뭐라고 배웠어? 문외한. 어떤 일이 문외한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는 손방이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테니스에 있어서는 손방이다. 문외한이다. 비전문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깜냥하면 아까 능력이라고 배웠어. 근데 이걸 예문을 넣어보라 했더니 못 만들어. 그럼 뭐야? 그 어휘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너는 너의 깜냥껏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걸 아는 건 그건 실력이 아니야. 예문을 들어서 어느새 해가 시납으로 지고 있다. 어느새 시납으로 계절이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때 그 어휘가 자기 것이 된다고요. 이건 당연히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든 똑같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리키다, 가르치다 구별하시고요. 간단하다는 발음 조심하고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반영 밑줄 치고 반영하다 하면은 뜻이 드러내다 이런 얘기겠지? 그런데 한자로는 반영이라는 글자가 무수히 많어. 알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가서 반영이라는 글자의 한자를 찾아봐. 어떤 한자를 쓰는가? 그러면 벌써 국어사전에 있는 반영 그 중에서 어떤 게 여기 어울리는지 그걸 고민하는 것부터가 공부야. 알겠어요? 다음.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끊어서 밑줄 치고 끊어서의 발음을 오른쪽에 써봐. 끊어서의 발음을 오른쪽 여백에 한번 써봐. 끊어서의 발음을 오른쪽에 한번 써보세요. 자, 써본 다음에 칠판에 스님이 쓴 걸 맞춰봐.
끊어서라고 발음을 해야지. 이해돼? 맞게 했어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알겠어요? 이런 발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받침이 있는데 어떻게 모음이 그대로 있어요? 알겠어요? 또 끊어서 좀 아프네요. 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히읗은 모음이 오면 무조건 탈락해. 따라서 끊어서. 자, 질문. 여기에는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났어요? 탈락이 일어난 거죠. 연음된 건 의문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뒤로 간 거예요. 의문 변동은 뭐가 일어났어?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분절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따라서 이 글은 언어의 분절성의 정의를 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했으니까 설명의 방법으로 뭘 쓰고 있다? 예시. 그래서 정의와 예시라는 설명 방법을 든 거죠. 무지개의 색깔이 단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며, 그런데도 우리는 일부러 7가지로 끊어 발음한다 이 말이야. 자, 다음 조심할 거. 빨강이라는 낱말은 그 자체가 빨간색이라는 뜻이야. 즉 빨강이라는 이 명사 자체가 빨강이라는 명사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빨간색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빨강색 이러면 돼, 안 돼? 빨강색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빨강이 빨간색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빨강 해놓고 또 색을 쓰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중복된 표현이잖아.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파랑색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파란색. 알겠죠? 자, 그 다음. 근데 어떤 놈은 주황은 그러면 주환색 그런 거 없어 임마. 알겠어요? 지금 빨강, 노랑, 파랑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말합니다. 다음.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며 어떤 얼음이나 눈도 똑같은, 자, 똑같다 한 단어야. 똑하고 같다를 띄었으면 안 돼. 똑같은 하얀 색깔은 아니다. 질문. 하얀 색깔은 밑줄 치고. 하얀 색깔은의 문장 성분은? 하고 물어보면 지금 스님 질문은 공부를 좀 한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지금 저 새끼가 뭐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자꾸 들어두고. 자, 문장 성분 뭐야? 보지. 왜?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건 뭐야? 보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건 뭐다? 보다. 선생님, 은는 들어가면 주어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어. 은는은 보조사야. 절대 주어를 말해주는 게 아니야. 은는 빼고 아니다와 무슨 관계인지를 보는 거야. 하얀 색깔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따라서 보지. 다음. 뺨, 턱, 이마 사이에도 정확한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매년 송구영신이라 하면서, 자, 송구영신 했을 때요, 한자어는 물론 송구영신 붙였었는데 한글로 송구영신은 지금 띄었었죠. 이건 띄어쓰든 붙였쓰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한자어는 띄어쓰든 붙였쓰든 상관없는 거야. 이런 건 띄어쓰기 문제로 안 내는 거야. 알겠죠? 이런 명사들 괜히 띄어쓰는가 붙여쓰는가 뛰어다니지 마. 송구영신 붙여쓰든 띄어쓰든 상관없어. 자,
한자 다시 한번 봐. 송자가 무슨 송자라고? 보낼 송. 영자가 무슨 영자라고? 맞이할 영.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송구영신.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묵은 해는 띄었었죠. 새해는 붙였죠. 왜냐하면 묵은 해는 두 단어지만 새해는 합성어야. 새해는 합성어라 새해하고 붙였고 묵은 해는 두 단어라 띄었고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시간의 흐름에 어떤 분명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언어의 특성 중 뭘 설명하고 있다? 분절성을. 자, 선택지 봐. 자의성은 무슨 뜻이라고? 자의성은 언어의 특성 중 무슨 뜻?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이러고 나와야지. 그 다음 3번 추상성은 무슨 뜻이라고? 언어는 모두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추상성이란 무슨 뜻이라고?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다음 4번 상징성. 못 들어봤잖아. 언어의 특성에서 상징성 못 들어봤잖아. 그러면 상징성이 뭐냐? 기호성을 말해. 언어는 기호다 이 말이야. 이를 상징성이라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언어도 기호니까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가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는 언어가 상징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언어도 기호다, 기호성. 언어는 기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언어도 기호니까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다음 뒤로 넘겨서 거기 이번에는요 27번을 가봅시다. 27번 문제 22쪽 27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하래.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복습해보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순서대로 나열하래. 기억.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인 판단,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지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 여부 등 쓰여진 말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기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 뭐예요? 표현적 기능이죠. 표현적 기능이죠. 우리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면 다 표현적 기능이야 일단. 그 다음 니은번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능으로 그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뭐예요? 감화적 기능. 됐죠? 다음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능 뭐예요? 친교적 기능.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답이 나오지? 답이 나오지? 몇 번? 몇 번? 3번. 감화적 기능은 지령적 기능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령한다. 지령적 기능과 감화적 기능은 똑같은 말이야. 됐죠? 자, 이번에는 리을로 가봐. 언어를 기호 이전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달 의도 또는 표현 의도가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거 뭐라고요? 표출적 기능.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된 거 뭐라고?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이해했어요? 선생님 책에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는데 그게 그거야 임마. 똑같은 말이지. 알겠어요? 즉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그래서 저장 매체에 담아서 언어를 드러낼 때 우리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29번으로 갑니다.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은
이 금은 무게가 5kg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지시 대상에 대한 사실. 이 금이 5kg이라는 거.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뭐야? 말하는 사람의 태도. 듣는 이에 대한 태도. 또 이 책은 재미있다.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 재밌다는 거야. 책이 재밌다. 또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뭐 한 거야? 확신성 여부를 얘기한 거야. 추측한 거지. 이 모두가 무슨 기능이라고?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이라고. 30번 봐.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은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융장소입니다. 철수야, 너 숙제하지 않은 것 같구나. 계획적인 생활을 하자. 공통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세 번째 거. 철수야, 너 숙제하지 않은 것 같구나. 이것도 간접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숙제하라. 그러니까 봐봐. 조금 전에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분명히 표현적 기능을 배웠어. 그런데 지금 여기 30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전부 뭐예요? 표현적 기능 같은데도 뭐가 들어있어? 명령하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특히 명령이 가장 강한 게 뭐야? 학교에 가거라 이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때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답하면 안 되지. 이해돼? 그래서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야? 가마적 기능하고 답해야죠. 자, 그 다음 거기 1번에 지시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령적 기능이 가마적 기능과 똑같은 말이고 지시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지시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과 똑같은 말이고 지령적 기능이 가마적 기능과 같은 말이고. 이해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음 주에도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가져오면 다시 복사해 주는 거 없다. 알겠어요? 이거는 치사한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소중히 여겨.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꼭 다시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탈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각하지 말고 오늘 몇몇 친구들 지각했는데 다음 주에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1시간 지나면 문 잠가버릴 거야 아주. 알겠어요? 지각하지 말고 이왕 공부하는 거 7, 8월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합격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또 혼자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어려우니까 학원도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잔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잔소리 듣는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니까 잔소리 들으면서 자꾸자꾸 생활 태도를 고치고 그래서 열심히 합격하기 위해서 서로가 애를 씁시다. 그래야 나와서 가르치는 스님들도 더 힘을 내는 거고. 알겠어요? 1시간, 2시간 걸려서 왔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도 없고 1시간 끝나면 하나 들어오고 2시간 끝나면 한 놈 빠져나가고 무슨 바톤 터치하냐? 그럼 선생도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럼 선생도 그러지. 1시간 끝나고 다른 수하고 파트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럼 그게 무슨 학원이야. 서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시간 엄수하고 서로 열심히 분발합시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